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199개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특정 법안이 정당 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소수당이 국회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당은 이미 여야가 합의됐던 법안들, 심지어 한국당 의원이 단독으로 발의하거나 대표 발의한 수십 개의 법안들도 이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성토하면서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에게 국회 파행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치와 호장용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고요. 내일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의 부의 시점입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하면서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 오늘도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먼저 여야 원내대표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자유한국당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정치 세력이 연합해서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또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빠지니 국회가 더 잘 돌아간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소수 야당의 필리버스터 권한 인정해 주십시오. 우리는 평화롭고 그리고 정의로운 합법적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자, 금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지금 법질극, 인질극인데 법이 잡혀 있으니까 법질극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당이 지금 필리버스터 이렇게 대규모로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국회를 공전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보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국회법에 보장돼 있는 제도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지지만 소수 세력의 의사도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둔 건데요. 네. 다만 그것은 여야 간의 대립이 있거나 정당 간의 대립이 있는 안건을 가지고 해야지 전체 그 의사 진행을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아닙니다. 네. 만약 이것에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도 필리버스터란 제도를 만들 때도 이러한 상황을 사실 예정하지는 못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야당 입장에서는 4년 내내 진짜 계속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의사 진행을 방해할 수가 있고 네. 국정 과제를 하나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형식적으로는 합법이다 불법이다를 다툴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의 취지를 완전히 어떻게 보면 탈법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몇 가지 법안에 대해서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측에서 이견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견 제시를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견이 있는 법안. 예, 전혀 서로 이견이 없고 합의가 된 거, 심지어는 네.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법안까지도 여기 해가지고 의사진행을 방해할 권한을 소수자한테 주는 것은 이것은 권리남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일단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 여부를 떠나서 네. 여기에 이제 본질적인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결국은 내년 총선을 앞뒀던 기싸움, 네. 또 그간에 누적된 여야의 어떤 감정 대립, 그리고 여야 이제 지도부의 정치적 부족, 이런 것이 저는 종합된 결과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협상이 안 되니까 이런 결과가 야당을 네.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여당의 원내대표, 그렇다고 무조건 강경차가 일단 내지르고 보는 야당의 원내대표, 저는 다 문제가 있다. 결국은 정치력의 부족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필리버스터가 합법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분이 제가 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정당성이 꼭 부여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법과 정당성 간에 그럼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법안을 다수의 힘으로 강행 처리하면 그건 합법이지만 그래도 정치적 정당성이 부여되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역풍도 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대여 강경투쟁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이 과연 당심을 넘어서 민심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여기서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 주장하는 어떤 명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정부 여당에 비해서 압도적인 어떤 우위를 점하느냐 뭐 이런 부분도 저는 따져보면서 저는 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필리버스터 하더라도 좀 더 정교하게 다각도로 검토하고 했어야지 지금 그렇게 되니까 민식이법을 혼자 방해하는 정당이 돼버렸잖아요. 이미지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신중하지 못했다. 뭐 적극적으로 싸우자고 하는 부분은 알겠지만 이 부분이 전체 어떤 국민의 동의를 받을 만한 그러한 방법이었냐 이 부분에서 조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적으로 불리한 야당이 어떤 전략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택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상대가 무릎을 탁 치고 예. 아차 당했다라고 하면 잘한 전략이고 책상을 치면서 화를 내면 잘못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야당이 법 제도에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이용해서 또 여당이 하려는 일을 막는 것은 저희도 야당일 때 많이 했던 건데요. 문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저희가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특히 민식이법 같은 것이 가로막힌 것은 정말 국민들이 이 정치가 이래서는 되겠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이게 결국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여야 공방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면은 정말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야당은 계속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이거를 멈추겠다는 것이고 여기 여당은 뭐 계속 임시회를 열면서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또 여당으로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패스트트랙 법안 같은 것이 될 수는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민식이법이나 이런 정작 그 민생에 관련된 법들이 뒷전으로 밀리게 되거든요. 사실 유치원 3법 같은 것도 패스트트랙 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이 있어서 이번에 왔는데 야당에서 그 법 하나를 놓고 예를 들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이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완돼야 된다. 그러면 또 국회 내에서 수정안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하여튼 토론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막무가내로 모든 법을 전부 막아버리니까 국민들이 정치 전체에 대해서 혐오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는 상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에요. 그 말이 맞는 거고 나경원 대표도 그 얘기를 하면서 민식이법 처리 먼저 하고 본회의 열면 되지 않느냐. 본회의 열어서 민식이법 먼저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회를 봉쇄하는 게 민주당이다.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이제 그 야당에서 말하자면 그 쟁점이 되는 법안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정기회 자체를 무산시키자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지 이거를 이 민식이법만 하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민식이법 어떻게 보면 좀 얼핏 들으면 논리가 되는 주장인 것 같기도 한데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가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당의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원포인트 본회의 일단 아니죠. 민식이법이든 또 아니면 다른 민생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여야가 쟁점이 없고 이견이 없는 부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아까 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올라오려고 했던 199개인가요? 98개 법안 중에서 제가 그 보도를 보니까 거기서 이제 76개가 여야 무쟁점 법안이고 76개요. 예. 그다음에 이제 26개 법안은 이제 한국당 의원님들이 이제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토론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 토론한다면 이건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 모순적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빨리 우선 처리하고 나중에 쟁점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저는 만약에 야당이 여기서 필리버스터를 행사하겠다면 저는 그건 보장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절충과 타협으로 해법을 찾아내는 거, 그래서 대화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우리가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조건이면 더 이상 대화는 끝났다 이렇게 자르는 부분이 아니라 물밑에서 접촉은 계속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은 지금 선거법이나 이제 지금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게임의 룰에 관한 부분이고 한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갖고 오는 이 법인데 이런 부분이 강행 처리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이 강행 처리가 된다면 지금 힘에 의해서 강행 처리가 된다면 나중에 다시 역학구도가 바뀌었을 적에 그 상대방의 이거를 힘으로 뒤집을 수 있는 명분을 또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든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여야 지도부의
어떤 하여간 끊임없는 노력이 지금 가장 절실할 때 아니겠는가. 이것이 대추 국면으로 해결해야 될 방법이 아니고 또 지금 20대 국회가 일 제일 많이 제일 안 하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싸웠다는 이런 비판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올해가 마지막 국회입니까? 이 마지막 국회에 있어서의 최고의 정점인 선거법이나 이런 그 사법체계, 사법개혁 관련된 부분을 여야 타협으로 한번 해낼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정치가 어쨌든 한 번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이거를 강행 처리하거나 또 강행 힘으로 막아내거나 이런 상태에서 총선에 나간다면 국민들한테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하는 명분이 있겠습니까? 저희 이태규 의원님 말씀에 10분 공감을 합니다만 다만 두 가지 전제가 좀 충족이 안 돼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첫째는 상호 간의 합의는 지켜야 됩니다. 이번에 190 몇 건의 그 안건이 상정이 되게 된 것은 여야 간의 원내대표 간의 그 안건이 합의가 돼서 올라가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법사위까지 다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에서 갑자기 그 전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 거는 사실상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원포인트 민식이법 가지고 본회의를 열자고 하는데 그럴 거면 애초부터 안건 합의가 없었어야지 자기들이 합의해놓고 나서 그걸 헌신짝처럼 버리고 다시 이걸 하자고 하니까 네. 그것도 거기 원포인트 본회의에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될지 우리 내부에서도 신뢰가 없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다. 예, 서로가 믿을 그런 수가 것 같아요. 없기 때문에 이게 진전이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도 선거법이나 이 권력기관에 관한 법은 합의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4년 내내 이 자유한국당은 의견을 내놓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내부에서 저희도 이거 이렇게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힘을 얻기가 힘든 게 저쪽에 의견을 안 내니까요. 방금 이태규 의원님께서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20대 국회가 그래도 기적적으로 탄핵을 이뤄낸 국회고 그때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 중에 상당수가 고민하다가 이런 중요한 문제에서는 그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탄핵에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20회 국회가 헌정 위기를 넘긴 건데 네. 그 이후로는 그때 놀랬는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안 내요. 선거법도 사실상 의견이 없고 검찰 개혁도 지금에 와서는 21대를 넘기자 이러고 있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예산안 지금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 2일 오늘까지입니다. 근데 뭐 항상 국회가 제 시한을 지켜가지고 통과시킨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도 뭐 벌써 5년째 그렇다고 하는데 법정 처리 시한이 오늘 안으로 처리될 거다라는 예상은 무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나 처리는 해야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산안 그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도 뭐 장기간 넘긴 적은 없습니다. 하루 이틀 일했는데 이번에는 좀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이제 그 야당 입장에서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정부 원안이 그냥 와서 찬반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인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 예산에 관해서는 이제 합의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예산하고 또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가 안 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합의를 해서 적정한 예산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간사들 간에 이게 협의를 해가지고 심사를 하는 건가요? 그럼 그게 아직까지 한 반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얘기하던데 예산안이 지금 왜 이렇게 늦게 심사가 되는 겁니까? 제가 이제 예결특위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지금 이것이 늦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의회가 결산과 예산을 심의하는 기간이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박 겉핥기식의 어떤 시간이 충분히 않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정책 질의 시간하고 나중에 이제 개수를 조정하는 문제하고 이 부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너무 촉박해서 왜냐하면 국정감사 끝나고 이제 바로 시작이 되는데 다른 의원들이 그때 또 상임위 예산과 법안이나 이렇게 다 중첩이 돼가지고 굉장히 바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예산위원회를 상설화시키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이건 상설화시켜가지고 최소한 6개월 이상 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국민 세금이 꼼꼼하게 어디에 쓰여지는지 그리고 또 그 예산을 쓰는 정책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한번 찾아도 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 모든 부분들이 지금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그 와중에서도 정치적인 쟁점이 있으면 또 거기서 부딪혀서 또 회의가 안 열리고 뭐 이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그 처리 시한이 이제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이제 주고받기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굉장히 일찍 그 다음 해 예산을 예상을 해가지고 짜놔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결산과 예산 그 편성 시기를 당겨야 된다고 봅니다. 훨씬 앞으로 당겨야 적어도 된다고. 6개월 정도는 시간을 줘야 그렇습니다. 된다 네. 국회에다가. 민주당이 지금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
시작이 예, 지금 이 됐습니까? 시간에 의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뭐 다른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어떤 전략을 짤 것인가. 물론 공개하는 것 자체가 전략 노출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뭐 보십니까? 가능한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뭐가 지금 있습니까?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형국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신의를 저버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당과 연대해서 이제 그 타개해 나갈 방안을 아마 기본적으로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히 4+1이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그 이태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문제도 있고 또 검찰개혁 문제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법도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저희도 좀 자유한국당까지 합의를 해서 이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은 자유한국당에서 조금은 신의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의총에서는 대부분 규탄하고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예. 자유한국당도 합의를 하면 좋지만 이미 이제 자유한국당 제껴놓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지금 저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 정기회는 안 하겠다는 취지고 그 이후로도 비슷하게 이걸 아예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와서 혹은 뭐 이런 점은 고치자고 해서 수정을 하기를 원하면 얼마든지 대화가 되는데 아예 얘기를 하지 말자고 하니까 또 그것도 본인들이 주장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라도 있으면 또 얘기를 해볼 텐데 그것도 없이 그냥 그런 거니까 정말 저희로서도 방법이 없는 셈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4+1에서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 심상정 대표가 우리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만 뭐 확인을 해준다면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른미래당은 지금 선거법 부분에 대해서 소위 이제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의 몇 분들은 이제 여기에 찬성을 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변혁 의원 모임들은 이제 여기서 조금 의견들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연동형 비례대표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 거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만 그걸 왜 강행 처리하냐, 아니면 그거를 왜 공수처법하고 연계하냐. 취지는 알겠지만 예. 합의 처리해야 된다는 예, 얘기가 그래서 많다는 내용에는 거죠. 동의하지만 연령에서는.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당에서 지금 필리버스터 건이 터진 상황에서는 조금 의견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여당에서는 해올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선거법이라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1야당이 아무 의견도 안 내놓는다고 해서 그것만 비판하지 말고 여기서 자꾸 변형된 안을 제시하고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계속 이것저것 다 하는데 그때도 제1야당이 응하지 않으면 정치라는 거는 내용도 좋고 목표도 좀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저분들이 저런 과정으로 해서 정치를 어떻게 하는 걸 잘 지켜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여당이 저는 책임이 훨씬 더 좀 있다. 그리고 여당이 더 포용력 있는 정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랬을 적에 이제 전체의 어떤 그 하나의 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현실적이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제 개편안만 가지고 놓고 본다면 네. 여당이나 아니면은 다른 정의당이나 또 그 평화당 같은 데서도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게 어떤 수정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한국당은 대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나마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안들을 얘기들을 하는데 선거법에 대해서는 뭐 비례를 다 없애자 이런 정말 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게 나오는데 이태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포용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내야 된다는 데는 동의는 합니다. 다만 그러려면 기본적인 좀 신의는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뭐 여기서 끝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지금 강경책을 하고는 있지만 걱정은 많습니다. 요새 그 돌아다녀 보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집값이거든요. 네. 정말 민생에 관련된 문제가 많은데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땐 선거제, 공수처 이런 거보다 좀 이런 문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여기서 막혀서 못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더 포용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거제, 사법 개혁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지금 다투고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보이는 것 하는 같습니다. 거죠. 예. 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끝났죠. 처음으로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많이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먼저 발언 내용 잠깐 들어보죠. 국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걱정 그리고 성원에 엎드려 옵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더욱 낮추고 진정한 국민 중심의 정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의 문제를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 미래지향적이고 개혁적인 보수의 가치를 정립하자. 보수 중도의 자유민주 세력이 함께하는 새로운 통합을 이루어내자. 이런 제안 등입니다. 이는 저의 생각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이주 통합도 구체적인 실천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네, 그 전에도 뭐 여야가 대치하는 국면이었습니다만 특히 이제 황교안 대표 단식 이후에 조금 더 그 수위가 좀 높아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처음 복귀해서 나온 얘기가 개혁 보수 얘기를 했고 탄핵 문제는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 또 보수 통합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탄핵 문제를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고 하는 부분은 아마 당연한 거고 저 부분을 가지고 당내에서 또 야권의 어떤 통합 과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린다면 그건 분란만 초래하지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적어도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시비를 가리고 싶은 분들이 있어서 네. 그것이 또 당내 헤게모니나 기득권 문제하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저게 결코 간단하게 끝날 문제는 아니겠다. 덮자고 해서 덮어지는 건 아니다. 예, 그래서 저거를 깔끔하게 넘어간다면 저건 이제 황교안 대표의 당내 리더십을 확인하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네. 결국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겠다. 네. 근데 이제 저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개혁보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개혁보수인데 이것이 당연히 단순히 어떤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진짜로 개혁 보수의 어떤 지향점 가치나 덕목이나 이런 부분이 뭔가를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천할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개혁 보수가 지향하는 국가나 공동체의 목표는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적어도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정치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갖고 오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부분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면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87년 민주화 이후에 한국 정치를 지배해온 지나친 어떤 이념과 진영의 정치 이런 금기를 깨고 네. 정말 한국 정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냐, 할 수 있겠느냐.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전면적인 어떤 세대 교체, 정치권의 어떤 그 근본적인 변화나 이런 걸 추구할 어떤 의도, 분명 진정성이 있느냐, 뭐 이런 쪽에서 개혁 보수의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몇 개의 어떤 학자들 모아놓고 레토릭만 바꿔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근본적으로 어떤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자유한국당이 정의와 공정을 높이 세운다고 그래서 거기서 그것이 국민적 설득력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아마 통합이 급한 거는 알겠지만 네. 저는 지금 야권 전체에 주어진 과제는 통합보다는 저는 성찰과 혁신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황교안 대표가 처음 다시 이제 공식 석상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의미를 조금 부여를 한다면 유승민 대표가 얘기했던 의원이 얘기하셨던 그 개혁 보수 얘기를 하신 거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얘기도 같이 하신 거라서 지난번에 말하자면 변혁적으로부터 조금 냉대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다 이런 취지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변혁도 제가 볼 때는 개혁 보수의 관점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네. 또 이렇게 사회를 바라보는 분들이 있는 거고 또 한 부분은 이제 그 지금 이제 이념의 금기를 깨야 된다, 이걸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중도 실용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다 양쪽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야권 통합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반문재인 전선을 단일화시키고 공고화시키자. 이런 부분이 야권의 어떤 당면 기조나 과제인 건 알겠지만 그것만으로 해가지고 제가 볼 적에는 중도까지 어떤 확장성을 갖는다거나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보수가 정말 거듭난다면 저는 좀 더 폭넓은 예,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고 나서 당 내에서 뭐 퇴진하라든지 뭐 리더십의 문제를 거론하는 분위기는 많이 가라앉았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전략 중에서 하나가 통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단식 자체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보수통합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 한 발언들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예, 일단 제1야당 대표께서 그 당무에 복귀를 하셨는데 건강을 크게 해치시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연이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단식은 좀 하지 말자.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단식은 반칙입니다. 이거 만약에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앞에서 전부 공수처법 해달라고 단식하면은 그 반칙 아니겠습니까? 양측이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단식 이런 거는 정말 약자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되는 거지. 언제든지 언론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는 그 수단마저 빼앗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말 협정이라도 맺고 싶습니다. 정말 절박한 사람들의 단식을 그 수단을 뺏는 것이다. 일단 제 야당에서 단식을 하면 저희가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강 안 해치셔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이러시면은 정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오늘 아침 발언에서는 탄핵 문제에 대한 평가를 역사에 맡기자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자처를 합니다마는 보수 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수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저희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지난 그 탄핵을 이룰 때는 국민들의 의사가 합치되어 있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평가를 내리는 데서 보수가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탄핵을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 하고 그냥 대충 봉합한 채로 통합해서 넘어가면 저희는 다음번 총선 대선에서 아주 끈질기게 물어볼 겁니다. 탄핵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럼 거의 균열이 가고 깨질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뭐 저희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과연 보수가 저래야 되냐. 사실은 보수적 가치를 신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믿을 수 있는 어떤 그 보금자리는 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보와 보수가 경쟁해야 되는데 탄핵 같은 문제를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고 뭐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고 하는 거는 정말 참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